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연계 협력인데 연계 협력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참여자 모집,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때요? 얼마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냐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자원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지관들이 하나의 복지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지관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또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런 자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협력 기관을 어디서 그다음에 세부 사업 어떤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건지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형성됐다는 것은 내가 줄 게 있기 때문에 받을 게 있는 거지 내가 전혀 준 게 없이 뭔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관에 뭘 줄 거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우리가 뭘 받을 건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자료에는 인적 자원도 있고죠. 물적 자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소 10개 이상은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연계 협력 기관이 많을수록 평가자 입장에서 이 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 기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 정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협력 기관을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작성하기 좋다. 그죠?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관리 운영비인데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책정했을 때 많이 책정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도 되고 물론 이제 과대 포장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예산은 잡아도 되고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고용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를 잡고요. 사업비란 것은 앞에 제시했던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뭐 강사비, 뭐 자원봉사 관리비, 장면비, 회의비, 행사 진행비, 홍보 물품 구입, 뭐 프로그램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관리라는 것은 관리비는 사무용품이랄지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 담당자, 교통비 이런 것들이 관리 운영비고 가장 핵심은 사업비고 그래서 이 사업비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50% 이상 넘게 잡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업비의 비율이 5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목에 반드시 앞에 제시했던 이 세목에 앞에 제시했던 사업 내용이 제시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신청 금액은 어때요? 신청 금액은 이 산출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한 이 자부담과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을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가장 꽂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를 뽑아라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문제의식, 그 다음에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목표 및 평가. 그래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스토리, 문제에 대한 고민 과정을 담는 거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성과 목표가 애프터에 해당된다면 비포 우리가 왜 이게 문제인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죠? 사회복지사들의 고민,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된다는 걸 스토리를 적는 게 중요하다, 그죠? 특히 이제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부족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부정적 결과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존 유사과의 차별성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첫 번째는 이 문제가 해당 지역에서 지금 그 지자체, 뭐 지역 맞춤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왜 더
이슈되는지를 적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의 이런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과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작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그죠? 우리가 신청 기관이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더 잘하는지 그죠? 왜 이 우리가 병원도 그죠? 기관에 따라서 진료를 잘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작성 방법 노하우를 보면 첫 번째 소제목을 하려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업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 스토리 꼭지 하나가 어때요? 소제목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두 갈씩으로 쓰는 게 좋다. 그죠? 두 갈씩이라는 것은 첫 문장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객관성. 통계 자료랄지 욕구 조사랄지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거 표나 그림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표나 그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이 작은 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나 그림 그리는 것보다 어때요? 이렇게 작게. 왜냐하면 이 사업 계획서는 압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털고 털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항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및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전문학술 자료를 이용하겠을 경우에 이러한 근거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작성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발생, 그죠? 그다음에 문제 정의, 그죠? 그다음에 문제를 경험한 사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부정적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공동모금의 양식은 이게 쓰면 땡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빈곤 문화 존재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줘야 되죠.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알코올 및 음악 도전자의 치료기적 개입, 그죠? 세 번째 대안적 건전 문화 여가 부족.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문제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 개입 부족하다. 세 번째는 어떤 욕구 이게 있다 쓰죠. 그다음에 이런 빈곤 문화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알코올 및 도박 유전자의 치료 개입 부족하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서비스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적인 건전 여가 문화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되는지를 이렇게 스토리를 그죠? 세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써주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은 첫 번째 지역 특성. 왜 이 지역 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좋은 제목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제목인지 그죠? 어떤 지역적 특성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 특성 그죠? 뭐 농어촌 지역이랄지 어떤 지역적 특성을 써준 거죠. 두 번째 기존 사업 차별성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런 제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제목, 그죠? 앞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것처럼 작성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쭉 해왔고, 그죠? 그죠? 이 사업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써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 경험을 써주고 왜 이 사업이 다른지 이렇게 써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업을 써줄 때는 그죠? 뭘 했고, 그 다음에 평가, 어떤 효과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써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청 기관의 장점은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죠.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신청기관 장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랑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더 잘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 사업을 많이 해봤다. 이 두 가지 잡았는데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표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장점을 써주면 좋고 이 기관 네트워크죠. 그다음에 신적인 사업 경험도 있지만 다른 여러분들 그 기관만의 장점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목표와 평가인데 목표라는 것은 이제 이 작성 방법은 목표를 먼저 성과 목표를 작성하고 산출 목표를 작성하는데 이 공동 모금의 양식의 작성은 산출 목표를 작성한 다음에 성과 목표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꼭 그 순서라고 돼 있지만 먼저 성과 목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성과 목표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방향,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고, 과정, 산출 목표라는 것은 이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출 목표 같은 경우는 활동 목표, 과정 목표를 하고, 그다음 성과 목표는 결과 목표, 최종 목표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산출 목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특히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고 약만 먹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복용약, 그죠? 그다음에 그 복용 일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과 목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 양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세부 사업명 아파 사업 내용 전략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방법은 교육 교육관할지 결과 보고자성 출석부처럼 여러분들 이 산출 교육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안전장치, 뭐 경고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경고장치, 그죠?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활용한다는 것. 성과 목표란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활동을 통해 산출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있냐. 보통 이제 지식의 변화, 뭐 감정의 변화, 정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조건의 변화, 뭐 상태의 변화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또 이 성과 목표별로 또 쓰고, 성과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쓰는데, 평가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량 집계, 그 다음에 표준화 측정 도구, 그 다음에 기능순 척도, 그 다음에 뭐 질적 평가가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건 표준화된 척도고, 표준화 척도가 없었을 경우는 기능순 척도를 쓰고, 또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질적 자료를 쓰는데, 하나의 성과를 꼭 하나의 평가 지표로 이 분석, 그러니까 확인한다기보다는 두 개를 쓰는 것이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족하지만 기능 수준 척도를 쓴다 할지 이럴 경우에는 질적 자료와 같이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성과 보면 여기에 성과 지표는 이게 부모 이해도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도이기 때문에 자녀 이해도. 그러니까 이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는 동일해야 돼요. 아니면 동일한 걸 의미하든지. 그다음에 이 자녀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도, 자녀 인식 척도, 인식하고 또 이해랑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평가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것은 측정식이라는 우리가 사전사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조사 설계를 쓸 거냐가 측정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이 목표라는 것은 수량 집계죠. 그래서 달성한 사람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우리가 몸무게나 키를 잴 때 자나 저울을 쓰는 것처럼, 그죠? 길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측정할 때 신뢰성과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쓰는 걸 우리가 표준화 측정 도구를 하고요. 세 번째, 간편사정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 도구가 없었을 때 간편사정 도구라는 것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열문항 정도로 짧은 형태로 해서 그걸 진단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우리가 간편사정 도구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수준 척도라는 것은 이런 표준화된 척도를 할지 간편사정 도구가 없었을 때 우리가 기능 상태, 단일 문항으로 기능 상태를 만들어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기능 순척도. 근데 현장에서 이 기능 순척도를 잘 쓰지 않는데, 현장에서 가장 쓰기 좋은 척도가 이 기능 순척도인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이것은 뭐 사회 프로그램 참여 기능 순척도, 그죠? 아니면 자기관리 기능 순척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겁먹지 말고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척도 같은 다른 문양을 만든 척도는 앞에 기능 수준이란 말을 붙여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성과를 보여주는, 그죠? 질적 자료에서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없는, 그죠? 면접이랄지 관찰, 기록, 영상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주화예요, 그죠? 이 영상 자료를, 이 기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범주화. 그래서 보통은 범주화,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질적 자료에서 그 질적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붙이면 되는 거지. 질적 자료를 가지고 이 범주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한 성과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관찰, 뭐 인터뷰 쭉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성과 평가랑 연결되는지를 쓴다. 보통은 이제 이거 이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그걸 뭐 묻고 또 묻고서 범주화 시키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먼저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을 쓴다. 그 다음에 산출목표, 성과목표 해설에서 이렇게 세부 사업명은 반드시 앞에 제시했던 사업 내용이 그대로 와야 되고 산출목표도 그죠? 앞에 제시했던 그죠? 앞에 제시했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사업명과 그다음에 여기에 활동 방법, 이 수행 방법 여기에 제시됐던 게 그대로 와야 돼요. 여기에 이게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을 제시할 건지가 산출 목표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산출 목표가 그게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죠? 그다음에 성과 목표는 이렇게 성과 지표, 그다음에 평가도구, 평가 방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언제 측정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정 평가라는 것은 과정 자체가 성과인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사업 계획서가 성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세부 사업명 쓰고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비스량을 제공할 거냐, 누구에게 얼마만큼 제공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과 목표. 이 성과 목표가 나와 있고 이 성과 목표는 결국 이 세부 사업명을 통해서 어떻게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성과 목표는 세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어때요? 성과 목표다. 그죠? 그래서 성과 목표를 세부 목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건지를 정하고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목표별로 그죠? 성과 목표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최소 3개 이상이 좋아요. 그죠? 성과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 지표 그죠? 그다음에 평가 도구, 그다음에 평가 방법을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성과 목표, 지표, 성과. 그다음에 여기는 다 양적인 방법을 썼지만 반드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보면 샘플 보면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부 사업명 쓰고 그죠? 그다음에 세부 사업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몇 번 제공할 건지가 산출 목표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가 모니터링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로부터 지지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랄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성과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 지지를 통해서 가족 관계가 향상된 거고 그다음에 사이로부터 지지를 통해서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자기 성장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산출을 통해서 성과가 발생해야 되고 이렇게 자아존중감 뭐예요? 자아존중감 척도 성과 지표 10% 향상을 목표로 했고 성과 지표는 평가 도구는 자아존중 척도 이렇게 자아존중 척도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자기 기입식 이게 가장 좋은 작성 방법이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행 기획 능력 여기 이거 빼죠. 수행 기능순 척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점검하겠다. 이것은 이제 척도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LOV 그죠? 기능순 척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지표, 성과 지표는 성장과 변화의 질적 자료 이렇게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이 질적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과 참여자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성장 보고서랄지 공연 내용, 기획, 준비, 실행 단계별 참여 이런 것들 가지고 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범죄화를 통해서 보고를 수탁했다. 그래서 여기는 12호로 되는데 12호론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한 걸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 매달 그죠? 우리가 질적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가장 적절한 샘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럴 필요 없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기획하는 년은 기능순 척도를 썼기 때문에 기능순 척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적 자료로 해서 보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인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원해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그걸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멈추지 않고 좀 계속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그 기관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또 마찬가지 이것도 소제목을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종료 후 지향점, 우리가 사업이 종료되지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소제목을 뽑는 게 좋다. 네,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첫 번째 기대효과 및 사업 결과의 활용기억에서, 기대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면서 성과 목표로 달성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효과라고, 사업 결과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이때 어떤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지를 쓰는 거고요.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면 이 사업을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유지해 나갈 건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뭐 자체 예산을 하겠다, 아니면 또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뭐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쓰고요. 특히 이제 대상자를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축소해 나갈 건지 확대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 그다음에 소제목 쓰고, 두 번째 사업 지수 유지 전략 쓰고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공동 모금에 이렇게 두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안정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유지시킬 건지,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다.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죠?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 지역사회 체계 인식 개선 및 홍보,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여기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대 효과고요. 그다음에 보호 청소년 성공적 롤모델 제시하게 되겠어요. 활용이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전적 재원 확보를 노력하겠다. 이것은 사업 유지고, 프로그램 계속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소제목을 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사업과 연결해서 이름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 사례집이랄지 샘플로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또 이런 그 사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변화시켜서 여러분과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샘플 2에서 보면 자체 예산 확보,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정례화, 뭐 사후조, 이런 식으로 3가지 썼는데, 뭐 이렇게 계조체로 써도 되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소제목을 최소한 5개 이상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나도 우리가 지역사회,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 어떤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써주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 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결국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이란 건, 사업 계획서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들을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거를 담는 거고, 결국은 근거 기반 실천을 하는 어떤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변화시키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했죠. 편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는 편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죠? 그걸 참조해서 편집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여러분들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거다. 이 묶어내는 거, 그게 사회복지사의 기획력이다. 그죠? 그래서 뭐 핸드폰, 그죠? 우리가 뉴스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편집자가 묶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내용 활동들을 어떻게 묶어낼지를 고민하고, 그죠? 결국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어, 앞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죠? 편집이다. 첫 번째는 편집이고, 그 다음에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죠? 서치, 그죠? 서치, 그죠?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 리서치라고 하죠. 연구를 리서치, 그죠? 리서치라고 하는데, 리서치가 뭐예요?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찾고 또 찾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도 또 찾는데,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계속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어때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쭉 제시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탐색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죠? 여러분들 얼만큼 유능하게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뭘 담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탐색 방법에 대해서 제가 포털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문 자료를 하는 거 쓰고, 그다음에 그 자료란 것은 결국은 음식의 재료 맛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냐가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각주로 제시해야 되고, 또 모든 자료는 그 자료의 출처를 적을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인용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